오늘 그 2부로 송영선 전 의원님 모시고 이 송영선 의원의 이 써니뷰에서 지금 미국의 급변하고 요동치는 대선 미국 시간으로 8일날 이렇게 선출되는데요. 새 대통령이 전체가 이 540명이죠. 538명이죠. 거기서 270표를 얻으면 이 당선이 되는데 지금까지 힐러리가 거의 따농 당선처럼 이렇게 지부되었는데 지금 보름을 앞두고 뭐 FBI 수사 재개, 이메일 수사 재개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말미에 이제는 이 입장을 드러내면서 대선판이 급 요동을 치는데 거기에 이제 FBI의 이메일 수사 부분이 이름을 부은 계기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자는 한국에도 대다수는 언론이나 정치인 또 사회 지도층 뭐 이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트럼프가 안 된다. 그러면서 힐러리가 되는 것이 한국에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주한미군 분담금이 올라가게 될 거고 힐러리가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이 아시아 정책이 유지되면서 한국도 이렇게 보다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미국 같은 사회는 더 되게 어려운 게 한국은 의회가 그 행정부를 체크 앤 밸런스 우리가 상권 분립에 의한 정치 체제를 통치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정부와 청와대를 중심한 행정부와 의회를 보면은 수평으로 체크 앤 밸런스 통제와 이 균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거의 대통령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해 놓은 것을 거의 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 의지에 따라가 끌고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독특한 사회는 사실 대통령 중심제라 하지만 미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같으면 대통령 중심제를 할 만하죠. 이 의회가 법을 만드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돈줄을 잡고 있습니다. 돈줄을. 법과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의회가 돈줄을 풀어가지고 협조 안 해주면 대통령도 찾아가서 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분담금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독자적인 핵 개발하라든지 이거 다 돈하고 외교 정책이지만 안보 정책이고 외교 정책이지만 돈하고 관계됩니다. 보나마나 그 내에 방산업도 그 미국에서는 interest group 소위 말하는 이익 집단이라는 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 집단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런 걸 다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이런 말에 동조를 하거나 박수를 보낼 사람들의 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내지 전술로서 하는 거지. 물론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주한미군 분담금 뭐 일본이나 한국도 핵을 가져도 좋다.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것이다. 저는 이거는 실현 가능성 거의 없고 다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거의 확실한 것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금 연간 한 8,900억 정도 내는 걸 1조 이상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는 유세 중에 뭐 주한미군 분담금을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 이런 유세를 하게 되면 인기가 없죠. 네네. 한국, 일본, 사우디, 미서독 같이 우리 미군이 가서 수만 명씩 주둔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들은 잘 사면서 자기 부담을 하지 않는다. 그 부담하지 않겠다면 정부를 우리는 철수하겠다. 너희는 뭐 핵을 개발하는지 너네 지켜라. 이런 말이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만들겠다. 또 이슬람을 가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상한 사람들은 아예 입국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훨씬 지금 미국의 분노한 중산층 서민들에게는 더 잘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힐러리
하고 빌 클린턴 남편 네. 이 사람들의 정책은 믿을 만한가? 저는 이 사람들도 수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94년에 제네바 합의할 때 북한하고 네. 거래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입니까? 이 클린턴이 99년에 이제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물려주고 갈 때 네. 울브라이트를 조명록 보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 북한에서 뭐를 했습니까? 결국은 김정일하고 이렇게 마지막 딜을 해보려고 해서 자기 업적화 하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왔지만 2009년에 미국 기자 2명이 납치가 되었을 때 북한의 국경에서 그때 빌 클린턴이 비행기를 가지고 북한을 갔는데 그때 김정일과 따로 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됐는데 네. 그 내용이 이 평화협정 북미 직접 대화 그러니까 육자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를 두 개를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물었는데 네. 그때는 북한이 뭐 이제 2차 핵개발까지 한 시점이니까 호락호락 끌려올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좀 더 협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다음에 하겠다 이랬겠죠.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샹그리라 호텔입니까? 갈루치하고 한성일이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갈루치도 결국은 그 갈루치하고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전부 빌 클린턴 힐러리의 인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지가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되었을 때 북한과의 지금 핵위기가 외교 안보 과제 중에서 미국의 1순위라고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좀 이 뭔가 간을 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집안에 남편하고 이 힐러리는 대대로 북한하고의 직접적인 평화협정 체결 이런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저런 식으로 북미 간에 한국을 거치지 않은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협정의 이 북미 직접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고 한국 측으로는 매우 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방금 지적하신 때 북한 핵이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의 1순위라 한 거는 사실 1순위는 아니고 순위상은 따지면 한 6, 7이 됩니다. 요즘 근데 제가 올라왔어요. 네. 제가 볼 때 1순위랑은 좀 과장되지만 한 2, 3순위까지는 네, 왔다고 네, 봅니다. 지금 중국 말고는 그다음 네, 북한이더라고요. 대선을 앞두고 네. 이게 중요성을 크게 차지하게 됐는데 사실 미북 평화협정 혹은 뭐 평화선언, 평화공동선언 이런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 직전에 부시하고 노무현 사이에서 거의 합의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순서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순서 다르다는 건 전혀 전혀 뜻이 그 다르다. 내용이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시는 비핵화 되면은 미북 협정도 고려하겠다고. 그 다음에 북미 평화협정도.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선언을 하고 이런 평화 협정 공동 선언을 하면은 이것이 비핵화를 가속화시키는 최고의 진짜 수단이 될 거다 이러니까 얼른 들으면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황에 따라서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을 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그러나 한국과 전혀 논의가 안 된 미국 간의 협상이 꼭 한국의 통일에 마이너스만 될 것인가 롱런으로 볼 때 그것도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당사국이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하고 사전 합의까지는 아니라도 상의 정도는 거쳐야 된다는 게 사실인데 지금 힐러리의 카드는 뭐냐 하면은 트럼프는 그래 분담금을 내고 뭐 독자적인 너 안보 정책 그리고 독자적인 안보 정책과 전략과 전력을 갖출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보태주거나 도와줄 때는 거기에 대한 돈을 철저히 다 받겠다. 공짜는 없다는 거고 힐러리는 아니야. 동맹국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헤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더 돈을 내야 되거나 부담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안 해도 돼. 동맹국만 지켜주면 좋아. 그 대신에 결국 이 역할, 북한 핵에 관해서는 역할을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시진핑이 최근에 86년 전까지 중국은 주석 제도가 1인 주석이었는데 86년 이후부터 주석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를 해가지고 상무위원 5명 내지 9명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걸 했는데 시진핑이 최근에 이걸 단독
86년 이전 체제로 단독 주석으로 지금 체제를 갑니다. 그런데 그 절대 왕이죠. 절대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협상을 잘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스무드하게 풀 수 있을 능력이 있을지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과 중국에 있어서 공산권의 권력구조는 민주주의 권력구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도 없는 매질을 통해서 또 거쳐 올라오고 거기서 또 실험판을 걸려가지고 단련을 하고 또 거쳐오고 또 거쳐오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의 고수라든가 능력에 있어서 이 협상하는 그 능력 같은 거는 민주주의의 5년 내지 8년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떤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중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트럼프가 돼도 보호무역으로 가듯이 힐러리가 돼도 보호무역을 주장하듯이 네. 마찬가지로 국방비,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대중들에게 써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힐러리가 돼도 그것은 추세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협상하는 방법과 전략에서 조금 다를 뿐이겠죠. 한국과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미국이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 선 비핵화 후, 그 다음에 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이런 부분을 해오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오바마도 작년 말 올 초에 끊임없이 평화협정을 북한 측과 타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가 동맹이라면 뭡니까? 한국하고의 동맹이면 북한을 갖다가 끌어내는 전략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무슨 평화적인 문제, 군사적인 제재나 압박이 아니라 이 평화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한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어떤 목표를 공감하는 하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미국이 그간에 이런 부분들 결정적으로 딜을 할 때 한국한테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즉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핵을 갖다가 수출 안 할게. 더 이상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조금만 남겨놓을게. 그리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할게. 자, 그럼 우리는 사실상 동결과 이렇게 핵 어떤 조치에 대한 중단으로 들어가. 그럼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요. 그럼 평화협정 체제로 가게 되면 결국 미국하고 북한이 수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미국하고 북한이 수교하면 당연히 유엔 사령부나 한미연합사는 해체돼야 될 거고 전쟁 체제가 아니니까요.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에 있어서 철수라는 부분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하는 내용을 갖다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여기에는 미국만이 아니고 강대국 논리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강대국 논리에 대해서 누구든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이 쓴 빙하를 움직인다의 그 책을 읽어보면 매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중요한 협상 과정에서 강대국 논리가 작용한다라는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국제관계라는 건 동물의 왕국이에요. 힘센 놈만 살아남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차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은 핵실험하기 전에, 이건 송민순 전 장관의 책에서 읽은 내들을 얘기하고 드립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 서너 시간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중국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 그 당시 김하중 대사입니다. 김하중 대사에게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것을 미국 백악관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우리한테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면 기절할 일이죠. 그러나 이게 강대국 논리예요. 우리가 통보받았는 것은 주중 한국 대사급을 통해서 국가정상관 대사급을 통한 전화 한 통화로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한미동맹으로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한미동맹보다 더 위의 개념이 뭐냐 하면 미국으로서는 국가이익이에요. 한국도 한미동맹보다 더 위의 개념이 국가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될 때는 우리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제가 미국이 옳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강대국은 오직 강대국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 협상도 미국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한국을 빼뜨리고 그냥 물밑 작업하는 게 더 이득이라면 이건 반드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게 동맹관계를 더 견고하게 해서 그 사이 틈을 열어줘서 미국이 이 동맹관계를 맺어두고도 이걸 넘어서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여유를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동맹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노력이라고 보는데요. 네.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다가 이런 돈을 무슨 4.5%를 줬니, 실제 더 줬니, 네. 이렇게 했고, 그게 결국은 북한에 방문하는 대가와 노벨상의 어떤 대가처럼 됐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열어가지고 북한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 노무현 정권가 오면서는 이제는 완전히 북한하고의 무역 교류가 남북 간에 활발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북한을 갖다가 핵실험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논의하기 위해서 한번 오라 했는데, 그때 뭐 저희 NSC 수장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뭉갰다라는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이 경주에서 부시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날 때 5번쯤 1시간에 걸쳐서 이 북한의 홍콩의 뱅크 오브 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돈을 좀 풀어달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이야기했고, 미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책상을 쳤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고, 또 팽택의 미군기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 주한미군 분담금 받은 내용을 모아놨는데, 이 기지 이전 비용하고 그걸 갖다 미국이 안 쓰고 이자놀이를 한다. 그 기지 이전이 지연돼서 그런데, 그런 어떤 보도들이 청와대에서 의해서 언론에 흘러나가서 반미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장갑차 촛불 시위부터 광우병, 그리고 뭐 팽택 기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도 한번 봅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제일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중국이었고, 아주 친중적으로 엄청 갔죠. 네. 그건 뭐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미국이 나서서 그 판문점의 지뢰, 목함 지뢰에서 비롯된 남북 간의 긴장 위기에서 미국이 전략적 자산을 배치해서 다행히 긴장이 완화되는데, 그 끝나자마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핑계죠. 핑계로 결국은 천안문 막루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드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미 관계가 매우 드라이한 관계까지 갔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어떻게 정리할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이런 한국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이 바닥에 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이나 숱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도 최순실이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희한하게 흘러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보수 정권에서 안보 위기를 자초하거나 한미 동맹의 균열을 자초하면서 미국과 북한에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뭡니까 구실을 줬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런 구실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은 보수 쪽에서 항변할 수 있는 뭐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기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BDA 돈을 미국이 풀어주려고 결심을 했더니 중국이 그때 서로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BDA에 있는 북한 돈을 불법 자금이라고 너 마음대로 걸어놓고, 풀어줄 때는 그 불법 자금이라는 돈을 너 마음대로 합법적인 것처럼 풀어가지고 너희들이 불법이라는 국가에 보내는 거는 우리 중국에 허락 없이 안 된다. 이래 돼가지고 그 시간을 거의 21개월을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2005년 9월 이후에 바로 나왔지만 2007년 6월 25일이나 돼가 이가 해결이 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면은 강대국끼리, 사실은 미국 간에 해결돼야 될 문제도 이게 강대국이, 중국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미국과의 한판 뜨는 기싸움을 벌이는 장으로 활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강대국 논리로 귀착이 되는데, 그 얘기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핵심은 아닌 건 알지만 다시 강대국 논리의 일예인 동시에 제가 아는 그 팩트를 조금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 질문하신 대로 되돌아가면은
저는 그런 한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보수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를 자꾸 그 용어를 자꾸 쓰는데 정말 보수 측면에서 보면 애국자가 없어요. 애국자가. 안보 정책에서 보면 공부도 안 하고 애국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너들 미국 평화협정을 너들 허락 없이 너들하고 상의 안 하고 했다. 그래. 왜 따져? 사실 정말 절실한 동맹이라는 그런 인상을 줬느냐?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보수가 한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너희들 협조를 안 구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국익만을 위해서 북한하고 뭐 한다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교상의 결례까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도저히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미국에 대한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협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외교 정책에서 국가의 수장부터 시작해서 외교 정책을 만드는 정책가들 그리고 이방가들 그걸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까지 그런 노력을 기울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 자, 미국은 지금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채를 정액하면서 국방비를 갖다 매년 500억 불씩 10년간 줄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미국은 대외 국가의 운명에는 이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신고립주의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요. 그리고 이 뭐 중동 국가든 미국과의 핵심적인 동맹이 아닌 나라들, 뭐 동맹국도 그 비용을 분담은 하라는 거고, 그건 자기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지. 이라크니 아프간이니 해서 미국이 공격받지 않는 한은 대외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정치 체제를 전복하거나 뒤엎거나 그걸 관리하는 데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그 국방비 부분이 현저히 지금 부족해서 미국의 지금 이 방위 부분이 여러 군데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무임승차하지 말고 충분한 미국의 기여만큼의 비용 부담을 하라. 이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상으로 와서는 이 지금 FTA를 중심으로 또 각종 뭐 나프타라든지 이런 지역 자유무역기구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TPP, 환태평양 그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다 폐기하고 1대1로 쌍무무역으로 무역협정을 전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다시 시작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한국을 갖다가 이 통상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나라로 덤핑을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서도 한국이 싼 전기를 보조해준다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국의 주력 산업, 특히 자동차, 어떤 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제가 볼 때 환율. 한국이 환율 조작 국가다, 중국과 같은. 이렇게 하면서 통상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여태까지는 뭐 제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대다수의 뭐 99.9%의 한국의 이런 분들은 말이 그렇지 안 될 거다고 하다가 지금 될 것 같아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금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고 미국의 채권이 선호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하락하고요. 그러면서 펀드니 머니가 요동을 치고 있고 돈도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충격파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외교 정책은 저는 뭐 트럼프나 사실 힐러리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은 보이기는 선거운동 하는 동안 국민들에게, 외국인들에게까지 특히 우리하고 동맹관계를 가진 우리의 입장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격차가 큰 것 같은데 사실상 외교 정책에서는 저는 그 간극이 별로 크지 않고 도리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5천만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게 경제정책입니까?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트럼프의 당선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네. 지금 보면 미국의 그 리얼 그 클리어 폴리틱이라는데 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를 합계내가 평균 냅니다. 1.3까지 줄어들었어요. 역대 가장 작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10여 개 경합지 중에서 한 6개, 7개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고, 경합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중에도 한 2개를 트럼프가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려서 오죽 다급하면 오바마가 팔을 거지고 이 힐러리 지원하러 나서고, 또 트럼프한테 돈을 돌렸던 폴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 찍었다 하고, 트럼프 지지 유세를 일치하지 않고 뒤 호박씨를 까던 이 테드 크루즈 2등한 사람이 트럼프 지지 유세에 나서고 이러면서 FBI도 지금 저렇게 하는 게 결국 트럼프가 됐을 때 FBI가 감당해야 될 일이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이 모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물결들이 넘쳐오는데, 지금 한국에 국정마비 상태에서 미국의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뭐 힐러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거 어떻게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대응 준비도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고. 어디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의 시나리오를 다 된다고 얘기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대로 갈 경우에는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그 충격이 안 큰데, 지금 전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까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말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뭐죠? 이 타이푼이라는 게 사실은 태풍이 아니고 이거예요. 토네이도, 타이푼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확 감아가지고 바닥 하나 없이 확, 일종의 휴거입니다. 휴거. 끌어올려가지고 하늘로 보내버리는 거. 먼지가락으로 만들어가 먼지 정도로 분쇄해가지고 다 보내버리는 자, 지금 한국 사드 배치하냐 안 하냐 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사과가라. 네? 네. 그리고 왜 2조짜리를 너희들한테 공짜로 주냐. 사과가라. 이런 발언으로 당장 바뀌어버릴 수 있어가, 지금 우리끼리 배치하니 안 하니 논란을 벌이는 것도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권 어디서도 TF팀이라도 만들어져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고 참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네. 가고 있다. 네네. 자, 지금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있는데, 나라가 통째로 최순실이라는 호랑이한테요. 정신을 차려서 미국의 정권 교체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